갔는가? 먼저 오늘 하루를 시간 순서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아침 장이 열리자마자 코스피 선물이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 선물 시장이 갑자기 급하게 움직일 때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매 주문을 잠시 멈춰 세우는 안전장치입니다. 시장이 한쪽으로 쏠려 과열되니 잠깐 숨을 고르자는 신호인 셈이죠. 아침부터 이게 걸렸다는 건 그만큼 개장 초 매수세가 격렬했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간밤 미국장입니다. 다우가 380포인트 넘게, 나스닥이 32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반도체와 기술주가 강했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걸 그대로 받아 갭을 띄우며 출발한 겁니다. 다른 하나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내려오면서 그동안 환율 때문에 발이 묶였던 외국인 자금에 명분이 생겼습니다. 환율이 높을 때 외국인은 나중에 이익을 달러로 바꿀 때 손해를 볼까봐 매수를 꺼립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려오면 그 부담이 줄어드니 우리 주식을 담기가 한결 편해지죠. 오늘 아침 외국인이 반도체를 대거 사들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환율 하락이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출발은 화려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날보다 6% 높은 가격에 문을 열더니 장중한 때 200만 6천 원까지, 그러니까 전날 대비 9.3%까지 치솟았습니다. 삼성전자도 장중 27만 5천 원, 6.4%까지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전날 6,747에서 장 초반 7,100선 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전의 열기는 오후로 갈수록 식었습니다. 지수는 고점에서 서서히 밀려 내려왔고 결국 6,797로 마감했습니다. 종가만 보면 0.74% 오른 상승 마감이지만 장중 고점에서 따지면 약 5%를 되밀린 겁니다. 반도체 대장주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9% 넘게 올랐던 SK하이닉스는 0.4%로, 6% 넘게 올랐던 삼성전자는 1%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아침에 산 사람은 하루 만에 고점에 물린 셈입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오늘 시장은 오른 게 아니라 올랐다가 밀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롤러코스터가 오늘 하루 만의 일이 아니라는 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두 종목의 거래대금만 봐도 쏠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SK하이닉스 한 종목에 5조 원이 넘는 돈이, 삼성전자에 4조 원이 넘는 돈이 몰렸습니다. 단 두 종목에 하루 9조 원이 오간 겁니다. 시장 전체의 관심이 반도체 두 종목에 이렇게 집중되면 이 둘이 흔들릴 때 지수 전체가 함께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후의 대밀림도 결국 이 두 종목이 고점에서 밀린 결과였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 우리 코스피의 위치가 더 뚜렷해집니다. 일본 니케이도, 중국 상하이도, 홍콩 지수도 오늘은 약세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코스피만 외국인의 반도체 매수에 기대 홀로 버틴 셈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 시장을 떠받친 건 국내의 힘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외부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흔들리면 기댈 곳이 마땅치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 증시는 유례없는 상승장을 달려왔습니다. 코스피가 6,700선까지 올라온 것 자체가 반도체와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끌어올린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 상승을 함께 태워온 개인들이 정작 지수가 이만큼 높아진 지금 발을 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뜨겁게 올라와 있을수록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출렁이고 그 출렁임이 다시 사이드카로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 시장은 며칠째 이 사이드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르면서도 걸리고 빠지면서도 걸립니다. 양방향으로 시장이 이렇게 자주 급발진과 급제동을 반복한다는 건 그만큼 하루하루 변동성이 극단으로 커졌다는 뜻입니다.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우리 시장을 두고 도박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놀이공원 롤러코스터는 짜릿하지만 내 노후자금이 그 롤러코스터에 실려 있다면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이 사이드카는 방향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엔 급하게 오르며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지만 최근엔 급하게 빠지며 매도 사이드카가 걸린 날도 있었습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건 시장이 한 방향으로 차분히 가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널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장에서 단기 매매로 꾸준히 수익을 내겠다는 건 사실상 동전 던지기에 가까워집니다. 오늘 시장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코스피는 올랐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0.3% 내렸습니다. 상승의 온기는 반도체와 무선통신, 로봇 같은 일부 테마에만 물렸고 나머지는 조용했거나 뒷걸음쳤습니다. 지수가 올랐다고 모두의 계좌가 웃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수 주도주만 뜨겁고 나머지는 식어있는 이 양극화 역시 지금 시장이 얼마나 한쪽으로 쏠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핵심은 쏠림과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빚이나 파생 상품을 이용해 수익도 손실도 몇 배로 키우는 방식입니다.
우리 시장에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한 종목의 등락을 두 배로 따라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2% 오르면 내 돈은 4%가 오르고 반대로 빠지면 손실도 두 배가 되는 구조죠. 안 그래도 시장이 반도체 두 종목에 쏠려 있는데 그 두 종목의 등락을 두 배로 증폭하는 상품까지 겹치니 지수 전체의 출렁임이 한층 커진 겁니다. 작은 뉴스 하나에도 시장이 위아래로 크게 널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도 움직였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예탁금을 지금의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고위험 상품에 들어오려면 문턱에 돈을 더 쌓아두게 만든 겁니다. 당국이 직접 문턱을 높였다는 건 당국의 눈에도 지금 이 판이 지나치게 과열됐다고 보인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규제가 생겼으니 사람들이 그걸 피해 다른 레버리지 상품으로 갈아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비약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의 본질은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커진 도박장 같은 시장에서 개인들은 빠르게 손절하고 아예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진짜 그림이 드러납니다. 오늘 수급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조 6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2조 6천억이면 웬만한 중견기업 하나를 통째로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개인은 1조 2천억을, 기관은 1조 4천억을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두 손 가득 담는 동안 국내 개인과 기관은 그 물량을 넘겨주며 빠져나온 겁니다. 지수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에도 고점에서 밀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는 쪽과 파는 쪽이 팽팽히 맞선 게 아니라 국내 돈이 외국인이 사주는 틈을 타 조용히 이탈한 겁니다.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오늘의 급등은 아무 바닥에서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최근 몇 주 우리 반도체 대장주는 가파른 상승 뒤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순고르기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의 급반등은 그 조정 끝에서 나온 반등 시도였던 셈이죠. 그런데 그 시도가 오후에 다시 꺾였다는 건 반등을 이어갈 힘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그동안 외국인은 우리 반도체 대장주가 조정받는 동안 기계적으로 팔아왔습니다. 기계적 매도? 특정한 판단이 아니라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자금이 비중을 맞추느라 자동으로 내놓는 물량입니다. 그 매도가 오늘 진정되면서 순매수로 방향을 튼 겁니다.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은 평소보다 크게 불어났는데 그만큼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파는 손바뀜이 격렬했다는 뜻입니다. 물량의 주인이 하루 사이 크게 바뀐 겁니다. 외국인이 왜 지금 사는지도 짚어야 공평합니다. 환율이 내려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같은 달러로 우리 주식을 더 싸게 담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조정을 받아온 반도체 대장주가 이들 눈에는 다시 사둘 만한 가격으로 보이는 겁니다. 국내 개인은 무섭다고 파는 자리를 외국인은 싸다고 담는 셈이죠. 같은 가격을 두고 정반대의 판단이 부딪힌 것이 바로 오늘의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개인이 판 물량이 고스란히 어느 한 곳으로 옮겨간 건 아닙니다. 매도한 돈은 이런저런 곳으로 흩어지기 마련이죠. 다만 지금 개인의 심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는 두 곳에서 아주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첫째, 은행 예금입니다.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이 보름 사이에 16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잔액은 965조 원, 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반대로 증시 대기자금인 예탁금은 20일 동안 30조 원이 빠졌습니다. 예탁금? 주식을 사려고 증권 계좌에 넣어둔 아직 주식이 되지 않은 대기현금입니다. 이 돈이 20일 만에 30조가 줄었다는 건 시장에 들어올 준비를 하던 돈이 오히려 은행금고로 후퇴했다는 뜻입니다. 30조면 웬만한 광역시 한 곳에 1년 살림살이를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그 큰 돈이 주식문 앞에서 발길을 돌린 겁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처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불안이 스밀 때 개인의 돈은 늘 증시 대기자금에서 은행 예금으로 역류하곤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2년 긴축 국면에서도 비슷한 그림이 반복됐습니다. 예금이 늘어난다는 건 단순히 이자를 쫓는 게 아니라 지금은 벌 때가 아니라 지킬 때라는 대중의 판단이 숫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은행들이 앞다퉈 예금 금리를 올리며 고객을 붙잡는 것도 이 흐름을 먼저 읽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개인들은 왜 하필 지금 손절에 나섰을까요?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수가 높은 곳까지 올라온 만큼 여기서 한번 크게 밀리면 그동안 번 것을 고스란히 되돌려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특히 평생 일궈오신 자산을 지켜야 하는 분들일수록 짜릿한 상승보다 지키는 쪽을 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마침 은행이 예금 금리를 올려주니 굳이 롤러코스터에 남아있을 이유가 줄어든 겁니다.
오늘 예금으로 흘러든 16조 원 안에는 그런 판단을 내린 분들의 돈이 적지 않게 담겨 있을 겁니다. 둘째, 미국입니다. 이달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가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결제 기준으로 이달 들어 20억 달러 가까운 돈, 우리 돈으로 약 2조 8천억 원이 미국 주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달에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흥미로운 건 그 돈이 향한 곳입니다. 순매수 1위는 미국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 2위는 최근 나스닥에 상장한 SK 하이닉스의 미국 예탁증서였습니다. 예탁증서, 그러니까 ADR, 한국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도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증서입니다. 우리 대표 반도체 기업을 국내가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사겠다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미국행에도 배경이 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서학개미의 미국 투자 열기는 오히려 식어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워낙 강했고 원달러 환율이 높아 미국 주식을 사기에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변동성이 커지고 환율이 1,470원대로 내려오자 다시 미국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특히 이달 10일 나스닥에 상장한 SK 하이닉스의 미국 예탁증서에는 상장 이후 닷새 만에 5억 달러가 넘는 돈이 몰렸습니다. 상장 첫날에 3배를 웃도는 규모로 우리 반도체를 미국 시장에서 담으려는 수요가 그만큼 뜨거웠던 겁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한 종목을 2배까지 따라가는 레버리지밖에 없지만 미국으로 건너간 돈이 고른 건 3배짜리 상품이었습니다. 변동성이 무섭다며 한국장을 떠난다면서 정작 미국에서는 더 센 3배 레버리지도 마다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개인이 변동성 자체가 무서워서라기보다 한국 증시라는 무대 자체를 더는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같은 반도체라도 국내에서는 팔고 미국에서는 사들이는 오늘의 어긋남이 바로 이 심리에서 나옵니다. 이 두 신호를 겹쳐보면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한쪽에서는 안전한 예금으로 대피하는 돈이, 다른 쪽에서는 아예 한국장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돈이 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돈들이 오늘 판 그 물량과 1대1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예금이든 미국이든 지금 개인의 심리가 국내 증시에서 확실히 등을 돌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리가 이렇게 식어 있으면 오늘의 매도는 오늘로 끝나지 않고 며칠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빨간 축포는 외국인이 쏜 것이었고 그 축포 아래에서 국내 개인의 마음은 이미 시장에서 반쯤 돌아서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렇게 빠져나간 돈은 영영 안 돌아올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돈은 대체로 겁이 많고 발이 빠른 돈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걷히고 방향이 잡히면 예금과 미국에 잠시 피해 있던 자금은 언제든 다시 국내 증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향을 잡아줄 재료가 바로 내일부터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빠져나간 돈의 행방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돈을 다시 불러들일지 아니면 더 멀리 밀어낼지를 결정할 내일의 변수들입니다. 더리치 시청자 여러분, 뉴스 헤드라인은 오늘 코스피가 올랐다고 적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본 건 오른 지수가 아니라 빠져나간 돈입니다. 같은 하루를 보고도 헤드라인을 읽는 사람과 돈의 흐름을 읽는 사람은 내일 완전히 다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각이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외국인이 이렇게 큰 돈을 담고 반도체 수요도 여전하니 개인의 공포가 가라앉으면 지수는 금세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한 번 식은 개인의 심리가 그리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금으로 16조, 미국으로 사상 최대. 이건 하루 이틀 겁먹었다고 나올 규모가 아니라 국내 증시를 향한 개인의 신뢰가 그만큼 얇아졌다는 뜻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싶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밀리는 건 실적이나 수요가 꺾여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반도체를 담았고 서학개미는 미국에서까지 우리 반도체를 사들였습니다. 앞서 본 대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 즉 HBM 주문은 여전히 밀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실제 실력과 업황은 무너진 게 아닙니다. 무너진 건 개인의 심리입니다. 이 채널에서 반도체 급락을 다룰 때마다 짚어온 것처럼 지금 하락의 뿌리는 실적이 아니라 공포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에서 읽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장의 방향키는 반도체의 실력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에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심리가 예금과 미국행으로 이미 반쯤 등을 돌린 지금은 작은 악재 하나에도 개인의 매도가 한 번 더 터져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지금까지의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이지 정해진 미래는 아닙니다. 식어버린 이 심리를 다시 데우거나 반대로 더 얼어붙게 만들 방아쇠가 바로 내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을 흔들 변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밤 미국장과 구글 실적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시장이 보는 건 단순한 이익 숫자가 아닙니다. 핵심은 클라우드 성장률과 인공지능 투자 규모입니다. 알파벳은 올해 AI 관련 시설 투자에만 1,8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25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를 사는 데 쓰입니다. 왜 구글 실적이 우리 반도체와 이렇게 직결될까요? 알파벳 같은 거대 기업이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막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 센터의 심장이 바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걸 HBM이라고 부르는데 HBM?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고속 메모리로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을 이끄는 분야입니다. 그러니 알파벳이 투자를 늘린다는 건 곧 우리 기업의 주문이 늘어난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아침에 급등한 것도 미국 예탁증서 상장 효과에 이 기대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이 HBM 시장에서 앞선 기술로 세계 선두를 지키고 있어 인공지능 투자가 늘수록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기업으로 꼽힙니다. 오늘 미국 예탁증서에 40조 원 안팎의 관심이 쏠렸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반대로 알파벳이 투자 속도를 늦추거나 클라우드 성장이 꺾이면 오늘 개원한 반도체가 내일 한 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옵션 시장은 알파벳 주가가 실적 발표 뒤 위아래로 5% 넘게 움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과에 따라 방향이 크게 갈린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시장이 예상하는 알파벳의 이번 분기 이익은 주당 2달러 90센트 안팎, 매출은 117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기대치를 넘어서느냐, 특히 클라우드가 60%대 성장을 지켜내느냐가 관건입니다. 다만 최근 미국 시장에는 AI 투자에 대한 피로감도 함께 번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데 그 성과는 언제 이익으로 돌아오느냐는 의구심이죠. 그래서 알파벳의 실적은 우리 반도체뿐 아니라 AI 투자 전체를 향한 시장의 신뢰를 가늠하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둘째, 유가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83달러, 국제 기준인 브렌트유가 91달러 안팎으로 한 달 새 15% 넘게 뛰었습니다. 원인은 중동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의 긴장이 원유 공급 차질 우려를 키웠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우리에게는 두 갈래로 부담이 옵니다. 하나는 물가입니다. 우리처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유가는 물가의 뿌리와 같습니다. 정유사와 항공사처럼 직접 영향을 받는 업종은 물론이고 결국 전기요금과 장바구니 물가로까지 번집니다. 당장 전기요금을 눌러온 한국전력 같은 곳은 유가가 오르면 부담이 커지고 그 부담은 결국 요금 인상 압력이 되어 우리 생활로 돌아옵니다. 다른 하나는 환율입니다. 원유를 거의 전량 수입하니 유가가 오르면 나라 밖으로 나가는 달러가 늘고 이건 다시 환율을 밀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오늘 모처럼 내려온 환율이 유가 때문에 되돌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일 유가가 85달러를 넘어서느냐가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셋째, 엔화와 일본 금리입니다. 지금 달러 대비 엔화는 163엔 안팎으로 무려 4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약해졌습니다. 일본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1%로 올렸는데도 엔화 약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건 일본이 이 약세를 잡으려 금리를 더 빨리 올리거나 시장에 직접 개입하느냐입니다. 실제로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은 엔화가 앞으로 165엔까지 더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일본은행이 9월에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기에 방금 본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 일본의 물가 부담이 커져 금리 인상 압력은 한층 세질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 일일까요? 엔화가 계속 약해지면 일본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고 반도체와 자동차에서 겹치는 우리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게다가 그동안 싼 엔화를 빌려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돈, 이른바 엔캐리 자금이 일본 금리 인상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시장의 외국인 자금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들인 외국인의 손이 이 변수 하나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판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겉으로는 오른 장, 속으로는 국내 돈이 빠진 장. 외국인이 받쳐준 상승 위에서 개인과 기관은 예금과 미국으로 발을 옮긴 하루였습니다. 여기서 내일의 길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오늘 밤 구글 실적이 잘 나오고 유가가 진정된다면 외국인의 매수에 명분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대밀림은 잠깐 숨고르기로 끝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금과 미국으로 피해 있던 국내 돈의 일부가 다시 발걸음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구글 실적이 실망스럽거나 유가와 엔화가 동시에 나빠진다면 오늘의 대밀림은 진짜 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마저 매수 속도를 늦추면 그동안 개인이 빠진 자리를 받쳐줄 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미리 몸을 낮춘 분들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옳았던 셈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세 숫자만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한국 시간 새벽에 나올 구글의 클라우드 성장률과 투자 계획. 둘째, 국제유가가 85달러를 넘는지. 셋째, 달러엔 환율이 165엔을 향해 더 밀리는지.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는 순간 시장은 한쪽으로 크게 기울 겁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얹자면 내일도 개인이 계속 파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그 물량을 받아주는지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오늘처럼 외국인이 받쳐주는 한 지수는 버티지만 그 손마저 멈추는 날이 진짜 고비가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 두 가지입니다. 국내도는 이미 몸을 낮췄고 시장의 방향키는 내일 미국과 유가, 엔화라는 바깥 변수로 넘어가 있다는 것. 이럴 때 남들을 따라 조급하게 뛰어드는 것보다 신호를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는 쪽이 평생 일궈오신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변동성장에서 한 가지만 짚어드리자면 지수가 아침에 얼마나 뜨겁게 출발했는지보다 마감에 그 열기를 지켰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처럼 아침에 사이드카를 걸고 오후에 개어내는 장에서는 뜨거운 출발이 오히려 물릴 자리가 되기 쉽습니다. 개별 종목을 언제 사고 팔지는 여러분의 몫이지만 적어도 이 롤러코스터의 결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는 방금 본 세 숫자로 충분히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대응의 결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국면일수록 한 종목에 몰아넣기보다 위험을 나눠 담고 유가에 민감한 업종과 환율에 민감한 업종을 함께 살피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더리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장은 시끄러운 쪽이 아니라 조용한 쪽에서 결정됐습니다. 빨간 지수가 아니라 빠져나간 돈이 진짜 오늘의 주인공이었습니다.